제가 다주택자가 된다는 거예요. 과도한 레버리지는 하면 안 되는 것 같아. 우리가 공중에다가 몇 억을 뿌린 상황이었던 거야. 그치? 저희는 오늘 세입자분이랑 전세 연장 계약을 하러 왔는데요. 연장 계약 같은 경우에는 뭐 새로운 내용이 추가되고 이런 건 아니다 보니까 부동산 소장님 끼지 않고 개인 대 개인으로 계약하시는 경우도 많아요. 근데 저희 세입자분께서 전세 대출 때문에 부동산 도장이 들어가야 한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소장님을 끼고 계약을 하기로 했어요. 청담자이. 저기 살고 싶다. 오랜만에 여기 오니까 옛날에 집을 샀던 생각이 나가지고 집을 샀을 때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언제냐? 결혼을 하려고 집을 한창 알아보고 다녔을 때가 2019년이었던 것 같아. 그지? 2019년에 부동산 분위기가 어땠냐면 자고 일어나면은 수천만 원씩 막 호가가 오르고 매도인들이 집 안 판다고 매물도 막 거두고 이러니까 그때는 계약금을 뭐 1,000만 원이 아니라 2, 3천씩 걸어라 막 이런 얘기가 있을 때였어. 하루에 내일 전화해보니까 1,000만 원 올린대요. 실제로 그랬어, 실제로. 2천만 원 올린대요 막 이랬었잖아. 일단 집을 뭐 따지고 이런 게 아니라 마음에 들면 바로 가계약금부터 막 넣어야 되는 거야. 근데 가계약금도 500, 1,000 아니고 2, 3천 막 이렇게 배액배상 하면 부담스러운 가격이 되도록 그렇게 막 했었던 것 같아. 가장 힘들었던 게 이건 진짜 실전이야. 지난주에 내가 보고 우리 이제 이 집 사자. 그래서 오빠 부동산 전화해봐. 저 다음 주에 이제 저거 보고 온 집 계약하려고 하는데 하면 그 집 나갔어요. 이때부터 미치는 거야 이제. 맞아. 그런 연락 받으면 사람이 마음이 조급해지잖아. 막 나 이번 장에 집 못 사면 안 되는데 막 인생 망한 거 같고 막 이러잖아.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부동산은 결국 심리 게임이야. 매수를 하겠다는 사람이 너무너무 많으니까 매도자가 확실한 우위 시장이었고, 그리고 또 부동산이 너무너무 과열되니까 정부에서도 대출 규제를 심하게 해가지고 9억 초과된 아파트는 그때 20%밖에 대출 안 해줬었어. 그래서 9억 안 넘겨서 막 계약하려고 또 막 난리 나고 막 그랬었지. 우리가 집 보러 갔을 때도 그 부동산이 5개가 붙어가지고 총 10명 정도가 엘리베이터 같이 타고 올라가서 막 집 보고 이랬었거든요. 근데 우리 완전 충격 먹어가지고 집 보러 가는데 다섯 팀이 내 경쟁자야. 5명 중에 하나가 이 집을 막 사. 그리고 갑자기 집 보고 있는데 한 팀이 막 사라져. 맞아. 계약하러 간다, 계약하러 간다 막 이러면서. 갑자기 가는데? 가는데? 막 이러면서. 그래서 우리가 집 하나 또 놓친 게 있잖아. 갑자기 거기가 RR이었어. 그 자매분이 오셨는데 갑자기 사라졌잖아. 그러니까 빨리빨리 움직여야 되더라고. 진짜 충격이었다 그때. 근데 어쨌든 지금 생각해보면은 좋게 말해서 추억인데 뭐 이제 그렇게 저희가 난리를 치면서 가계약금을 쏘고 계약을 이제 하는 날 그 저희 매도인분이 미국에 계셔가지고 친정아버님이 이제 대리인으로 대신 오셨는데 그때 70대 할아버지셨는데 갑자기 부동산 앞에 고급 외제차가 딱 서더니 기사분이 내리셔가지고 뒷문을 딱 열어주시고 그 할아버지가 부동산으로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부터 우리 이미 쫄았어. 약간 드라마에서 보던 기사가 있다고? 기사가 있다고? 그때 막 BMW 7 시리즈였어 내가. 맞아. 내가 진짜 유심히 봤거든. 그러면서 이제 코스가 장난 아니었지. 계약 맺을 때 매도인 매수인 주소 확인하잖아요. 그 할아버지가 사시는 데가 서초의 신축 아파트였어. 그래서 그때 부동산 소장님께서 어머 너무 좋은 데 사시네요 막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아 이게 자본주의의 힘인가? 완전 졌다 막 이러면서 완전 기가 죽었었지 우리가. 또 부동산 소장님이 사람을 대하는 그 태도 자체가 달라지더라고. 그리고 그 할아버지가 무슨 집이 이렇게 싸냐고, 서울에 한 자릿수 서울에 이런 가격이 아직도 있냐고 막 그렇게 하시고 그래서 저희가 진짜 좀 많은 생각을 하게 했던 날이었어요 그때가. 원래는 가계약하고 이럴 때 매도인이 지금 미국에 있긴 하지만 계약서 쓸 때는 한국에 나오시기로 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당일에 이제 대리인이 나오신 거예요. 근데 저희는 부동산 계약을 해본 적도 많이 없는데 대리인이랑 계약을 해야 된다고 하니까 막 불안하잖아요. 이거 사기 아니야? 막 이러면서. 그래서 이제 저희가 막 이거 어떻게 해야 돼? 망설이고 있으니까 할아버지가 그렇게 불편하면 계약을 안 하는 것도 방법이다 이렇게 딱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쿨하게. 그렇게 말하니까 내가 더 사고 싶은 거야. 헉했어. 그래서 그때 화상통화도 다 하고 해서 뭐 사고 없이 계약을 했지. 계약서를 꼼꼼하게 읽고 도장을 딱 찍고 가야겠다라고 생각하고 갔는데 뭐 대리인이 어쩌고 위임장이 어쩌고 뭐 갑자기 화상통화를 시켜주겠다고 막 이러니까 완전히 멘탈이 나가가지고 이거를 내가 도장을 찍어도 되나? 이러면서 별별 생각이 다 들었거든요. 당시엔 저희가 이 집에 실거주를 할 계획이었기 때문에 일단 사기로 했고 바람 결정이었다고는 생각은 하고 있어. 그 다음부터 좀 꼬이긴 했는데. 그다음부터? 슬프다. 얘기하지 말자.
근데 저희가 당시에는 지금보다도 더 부동산에 대해서 모르고 초보였잖아요. 굉장히 많은 실수를 했었거든요. 얼마나 어이없는 실수를 했었는지 여러분들 마음 편해지라고 뭐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창피하긴 하다, 그치? 일단 저희가 취득세 계산을 아예 안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엑셀에다가 나름 막 정리를 엄청 해서 다 계산을 해서 아 그래 우리가 그럼 필요 자금이 얼마다 이걸 다 하긴 했는데 잔금날 부동산을 가고 있는데 아무리 다시 봐도 계좌에 준비해놓은 돈이랑 우리가 실제로 내야 되는 돈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게 왜 다르지? 하면서 천천히 살펴보니까 이분이 그걸 담당했었는데 취득세 계산을 안 했더라고요. 그걸 어떻게 알겠어? 처음 하는 사람이. 아니 근데 분명히 그 엑셀에 누가 취득세 항목이 있었거든. 있었는데 계산을 안 한 거야. 제대로 안 한 거지. 아니 내가 지하철에서 이분은 일단 그 로그아웃 되고 멘탈 나가서 로그아웃 되고 제가 이제 부랴부랴 취득세를 그렇게 가는 길에 마련했어. 난 그때 기억나. 생생해. 둘 다 완전 멘붕이어가지고 그 당시 우리는 지하철에 앉아 있었고 부동산으로 가는 길이었는데 맞아, 이 30분 시간이었어. 남았었어. 돈을 못 내면 계약 파기인데. 그래서 오빠가 온몸에 힘이 빠져서 그냥 뒤로 이렇게 기대서 앉아있더라고. 내가 해결해야겠다 싶어가지고 와, 나 그때 지금 생각해도 나 심장이 너무 떨려. 말이 안 되는 진짜 완전 사고 날 뻔한 거거든. 그리고 여기서 끝이 아니고 이제 잔금을 하고 등기를 법무사님이 등기를 치러 가시잖아요. 근데 갑자기 그 등기소가 거의 끝날 시간에 전화가 와가지고 저한테 다주택자냐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 다주택자 아닌데요? 이랬더니 이게 그때 당시 제가 집을 샀을 때 만 30세가 지나려면 몇 개월 맞아. 안 남은 시점이었어. 이게 만 30세가 안 되면 부모님의 주택수랑 합산이 돼가지고 제가 다주택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 명의분리를 해야겠다는 생각을 아예 못하고 그것도 내 실수지. 취득세를 그 간신히 준비한 취득세를 더 내야 된다고 가산이 붙어가지고 그래서 제가 거기서 취소해달라고 할 수가 없잖아요. 이미 다 계약서 다 끝나고 이거 안 한다고 하면은 다 우리가 책임을 져야 되는데 그래서 그 취득세도 플러스로 더 많이 냈어. 그날 원래는 잔금을 한 날 등기가 안전하게 넘어와야 되는데 그 사건이 터지는 바람에 맞아. 다음 날 넘어갔어. 그러니까 그 하루 동안 무방비 상태였던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 있으면 안 되는 일이거든 사실. 등기가 넘어와야 내 집인데 우리가 공중에다가 몇 억을 뿌린 상황이었던 거야. 그치? 무모했어. 진짜 무모했던 것 같아. 그리고 또 그것도 있잖아. 저희가 이 집을 살 때 딱 한 번 보고 가계약금을 썼거든요. 근데 집이 너무 마음에 들면 그 집에 홀린다고 하잖아요. 이건 진짜 이러면 안 되는데 분위기가 그렇게까지 과열되지 않았으면 우리가 막 몇 번 가서 보고 엄청 알아보고 막 이랬을 텐데 그때는 그런 여유가 없으니까 우르르 가서 막 살 거야 말 거야 막 이런 식으로 하니까 우리도 마음에 여유가 없었지. 그리고 매도인의 남편분의 직업이 작가셨는데 그러다 보니까 온 집이 다 책으로 도배가 돼 있는 거예요. TV가 없고 거실 한 면이 다 책장으로 뒤덮여 있고 근데 그게 저희가 살고 싶은 그런 미래 모습이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딱 맞으니까 여기 우리 집이다 이런 생각이 들면서 햇살이 엄청 들어왔잖아. 그 모습이 되게 생생하거든. 그리고 저는 뻥뷰라고 생각했는데 계약서를 쓰고 집을 보러 갔는데 앞에 앞동이 있는 거예요. 분명히 뻥뷰였는데 앞동이 있어. 그래서 오빠 이 동이 건물이 왜 생겼어? 이렇게 얘기했을 정도였다니까. 그러니까 일주일 후에 갑자기 아파트 생겼어. 이거 집이랑 사랑에 빠지시면 안 되고 끝까지 객관성을 유지해서 냉정하게 판단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저희가 이 집을 사고 세입자를 드린 이유는 원래는 신혼집을 여기서 시작하려고 했는데 큰 돈을 깔고 앉아있는 것도 좀 비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했고 남편이 이직을 하면서 직장이 지방으로 직장을 다니게 되면서 저희가 여기에 살 필요가 없어져가지고 세입자를 드리게 됐고 근데 이 세입자분이 진짜 난 너무 좋아. 오래 사셨으면 좋겠어. 나도 이제 내가 임차인이면서 임대인이잖아. 그 임대인이 되고 나서 오히려 내가 임차인이 되었을 때 임대인분들의 상황을 너무 알 수 있어. 너무 알 수 있고 더 이렇게 이해하려고 노력을 하게 되는 것 같아. 스펙트럼 좀 넓어졌어. 그치. 사고가 확장이 됐지. 나는 이제 우리가 이 집을 어쨌든 이렇게 우당탕탕 샀잖아. 근데 깨달은 게 진짜 많아. 그러니까 일단은 집을 딱 한 번만 보고 사면 안 돼. 그다음에 과도한 레버리지는 하면 안 되는 것 같아. 막 2020년, 2021년에 영끌이란 단어가 유행이었고 자산을 늘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부동산뿐이다. 막 이래가지고 다들 막 대출을 엄청 받았어. 힘들어서 결국 집 팔고 이러는 분들도 있잖아. 그래서 과도한 레버리지 쓰면 안 되는 것 같고 그런데 또 자산이 돈을 벌어다 주는 건 맞아. 그러니까 레버리지를 적당히 써서 매달 갚으면서 좀 힘든 시간을 보내야 하는 거지. 어쩔 수 없이 자산을 늘리려면. 근데 그건 있어. 뭐? 부부가 같이 투자를 하고 힘들어지니까 사이는 좋아져. 그렇지. 근데 힘들 때 사이가 나빠지는 사람도 있을 거야. 있겠지. 너무 내가 힘드니까. 둘이서 궁합이 잘 맞아야 돼. 1주택 실거주는 필수. 실거주할 1주택은 그 인플레이션 해지용으로도 필수라고 생각을 하고 왜냐면은 진짜 서울집이 우리가 샀을 때보다 정말 많이 올랐어. 안 오른 집이 없어.
상승장을 겪었는데도 그래도 많이 올랐어. 그래도 많이 올랐지. 그래서 그런 경험을 하면서 아 진짜 자산을 소유하고 있는 거 현금은 진짜 안 돼. 현금 이거 물가가 너무 많이 올랐고 공사비도 너무 많이 올라서 현금만 보유하고 있는 것보다는 자산을 사는 게 진짜 좋은 것 같고. 마음을 빨리 해봐야 돼. 아니야 빨리 안 해도 돼. 지금 당장 빨리 사야 돼 이런 말은 안 하고 싶어. 왜냐면 사람이 개인마다 부담을 할 수 있는 그게 다른 것 같아. 보통의 크기가 사람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빨리 하는 게 좋아 막 이렇게까지는 아니지만 어쨌든 계획을 세워서 자산을 한 채 취득하는 거는 추천이다. 요 정도로 마무리하면 될 것 같아. 그래서 저희가 오늘 전세 연장 계약을 하는 모습을 좀 담아봤는데요. 집을 샀을 때 추억이 생각나서 이렇게 이 얘기 저 얘기 나눠봤어요. 별탈 없이 또 2년 동안 잘 사셨으면 좋겠고 이제 2년 후에는 이 집에 들어오거나 뭐 매도를 하고 상급지 이동을 하면 더 좋고. 나는 우리 집에서 우리가 리모델링 해가지고 그니까 새 집처럼 살고 싶은 근데 게 리모델링 꿈이야. 요즘 평당 300만 원이래. 그러면은 25평이면은 7,500이라는 소리야. 물가가 미쳤어.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올게요. 안녕. 잘 나왔네. 그림자 졌어도. 근데 여보 저번보다 훨씬 자연스러워졌다.